예,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모처럼만에 묵직한 소설집을 이렇게 출간하신 우리 김원일 선생,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가 이 출판 문화가 좀 많이 바뀌어가지고 약간 좀 섭섭함이랄까. 우리 정말 그 옛날에는 그 출판 기념회라는 게 있었잖아요. 그 우리 참 작가들한테는 애 하나 낳는 것만큼 그 중요한 그래서 책을 한 권씩 내면은 그 출판 기념회를 뭐 그때는 무조건 했는 것 같습니다. 해서 또 그걸 핑계 삼아서 작가들이 모여가지고 술도 한잔하고 그럼 그 출판 기념회가 굉장히 좀 자주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문인들이 이렇게 볼 기회도 좀 자주 있었고 근데 그게 어느 순간에 좀 없어져 버렸습니다. 당연히 술 마실 기회도 좀 줄어져 버리고 또 이렇게 우리가 친교할 시간도 좀 줄어졌고 그래서 좀 그런 데 대한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나마도 우리가 이런 또 그 톡 행사도 있고 하니까 자 우리 이게 그냥 처음 우리 모처럼만에 이런 그 소설집을 이렇게 내신 우리 김을 선생한테 그냥 좀 가볍게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 이 작품집을 내면서 약간의 또 본인 나름대로 어떤 그런 좀 의의랄까 어떤 또 특별한 뭔가 또 이야기거리가 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질문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부끄러운 뿐입니다. 제 나이에 비하면 제가 그동안 글도 많이 쓰지도 못했고 좋은 작품도 남기지도 못했고 상당히 그랬는데 그래도 제 작품을 세상에 선보인다는 것이 용기가 좀 더 필요한 일이에요. 그래서 예전에 써놨던 단편들 중편 이렇게 모아가지고 요번에 많이 냈는데 그래도 우리 작가들이 쓰는 그 원고의 최종 목적지는 역시 책인 것 같아요. 책으로 해서 세상으로 나오니까 여기저기에서 전화도 많이 격려 전화도 많이 받고 오늘 이 자리 같이 이렇게 영광스러운 자리도 갖게 돼서 고맙습니다. 우리가 그 소설은 그러니까 이렇게 적당히 쓸 수 있는 좀 그런 장르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 소설가들은 좀 포기해야 할 것이 좀 많습니다. 이를테면 소설 외에 다른 재주, 다양한 재주, 이를테면 돈을 잘 버는 재주라든지, 어떤 또 그 친구, 재주도 소설 외에 다른 재주도 소설 쓴 사람이 소설 잘 쓰는 재주가 최고이기 때문에 다른 뭔가 뛰어난 재주가 있다 하더라도 그거는 항상 그냥 별것 아닌 제가 바둑을 좀 좋아합니다만은 바둑 잘 두고 못 두고 이거는 별로 재주가 아닌 또 그다음에 심지어 친구도 포기해야 되고 가족까지 그렇게 포기해야 할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자기 목숨 빼고는 다 포기해야 할 정도로 어떤 소설가들은 이렇게 포기해야 할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굳이 소설만 빼버리면 나머지는 건 반풍수가 되어버려요. 우리 부산 우리 문단에 우리 주변에 소설가들 보면은 그 주변에 그런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가 또 다른 식으로 이야기하면은 굉장히 치열하게 산다 할까요? 김원일 선생 같은 경우도 제가 어떤 옆에서 이렇게 쭉 지켜본 그거로 봐서 상당히 많은 것을 이렇게 포기한 거기에 따른 소설가로서의 어떤 고충이랄까 그런 데서 먼저 좀 질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소설을 써가지고 당장 나에게 들어오는 반대급부도 없는데 단지 마음속에 좀 잠겨 있는
약간의 보람, 성취감 이것뿐인데 요거에 한번 빠지면 도무지 헤어날 수가 없는 그것이 소설이 아닌가.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그 좀 거창한 얘기일지 모르지만 소설 쓰기라는 것은 일종의 자기 구원 행위다. 어디에서 찾을 수 없는 자긍심이랄까요. 또 자신의 번민, 어려움 이런 것들을 씻고 일어나게 하는 것이 소설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 평생에 잘한 일 한 가지 딱 얘기한다고 한다면 후회하지 않을 것을 한 가지 딱 한 가지만 뽑으라고 한다면 제가 소설을 알고 소설을 공부하게 됐다는 것이다. 그리고 앞으로도 죽을 때까지 소설을 쓸 것이다. 그거 하나만큼은 뭐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잘 팔리고 좋은 소설이고 그건 그 다음의 문제고 저는 그냥 열심히 쓰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혹시 소설을 포기하고 싶은 그런 생각이 없으신 있다면 한 몇 번쯤 좀 그런 생각을 소설마저도 안 포기하고 싶은 생각. 포기하고 싶다는 생각은 안 해봤어요. 포기하고 싶다는 생각은 굉장히 소설 쓰면서 나는 왜 소설도 못 쓸까? 내가 하고 많은 것 중에 왜 소설을 써야겠을까? 번민, 좌절, 또 자학 뭐 이런 게 많긴 많았는데 그렇다고 그래서 그걸 포기하려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 이제 다만 옛날 그런 생각에 너무 빠지다가 소설 쓰는데 무턱대고 앞으로 그냥 불문곡자 앞으로 나아가는 만용이랄까 뭐 이런 게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제 그런 저를 돌아보는 뭐 그런 경향이 좀 많았기 때문에 글도 많이 못 쓰고 뭐 그랬습니다. 예, 역시 저보다는 좀 한 수 위인 것 같습니다. 저는 어떤 수차례 그 소설을 포기하고 싶은 생각을 좀 많이 가졌습니다. 가졌는데 역시 좀 우리 이 요번 이 하이빌 이 소설집에 대해서 우리 우리 정문 선생님이 또 우리 좀 독자분들에게 아마 이 소설집에 뭐 나름대로 어떤 의의라 할까 뭐 어떤 의미 이걸 좀 말씀을 해주면 좋겠습니다. 모든 작품들이 다 의의가 있겠죠. 근데 제가 뭐 김은일 선생님의 작품 이제 다들 읽어보셨겠지만 많은 분들이 또 이제 더러 읽어보시지 않은 분들을 위해서 제가 간략히 말씀드리면 저는 사실 주로 시 위주로 비평을 하다 보니까 소설을 읽을 기회가 별로 없습니다. 예. 근데 이번에 마음 먹고 소설을 읽었습니다. 상당히 짜임새가 있고요. 그리고 구성이라든지 플롯이 아주 탄탄하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한 편 쓰기 위해서 많이 공을 들였구나 하는 느낌을 받을 수가 있었고요. 군더더기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로 이번 소설집에는 전쟁이라든지 그다음에 실직한 가장 이야기라든지 그다음에 가족사에서 약간 좀 균열이 간 그런 이제 부분들과 어찌 보면 이제 좀 온전하지 못한 그런 상태에서 자신의 길을 찾는 이런 소재들이 유지되었습니다. 특히 전쟁 서사 같은 경우는 상당히 무겁죠. 무겁고 작가님 같은 경우도 실제로 참전을 제가 글을 읽으면서 참전을 하셨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 어찌 보면 그 작가님이 어떤 전쟁을 참여한 그런 아픈 그런 기억이 있기 때문에 이걸 또 소재로 해가지고 작품으로 발표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연유가 또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그 작품 속에 나오는 전쟁에 참여한 주인공이 겪는 트라우마라든지 정신적인 절망적인 상태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우리가 단지 전쟁뿐만 아니고 인간이 인간답고 그다음에 인간이 원하는 바라는 사회를 이루기 위해서 얼마나 지난한 그런 사회적인 개조가 필요한지 알게 되었습니다. 사실 작년에
제가 이제 김연일 선생님의 책을 받았는데 제가 미처 인사를 못 드렸습니다. 인사를 못 드려가지고 이번 기회에 책을 잘 받았다는 인사 말씀을 드리고요. 근데 이번에 책을 찾다 보니까 책이 안 보여가지고 다시 또 구입을 했습니다. 예, 그런 책들이 또 생기더라고요. 사실 이제 그 책을 보내주는 그런 이제 작가님의 마음을, 고마운 마음을 제가 읽음으로써, 독서로서 보답을 해야 되는데 미처 게을러가지고 그러지 못했다는 미안한 마음을 이번 자리를 통해서 작가님한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작품집의 전체 의의를 제가 말을 하려고 하니까 상당히 힘듭니다. 왜냐하면 작품 하나하나가 상당히 개성이 있고요. 또 아주 그 인물들은 살아있습니다. 살아있고 또 이제 박명호 선생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만은 여로형 구조가 많이 있습니다. 차를 몰고 길을 가다가 그러니까 사건을 먼저 접하죠. 사건을 먼저 듣고 그 사건 현장에 가기 위한 길 위에서 벌어지는 그런 일련의 인물들의 뭐 대화라든지 그다음에 그 대화 안에 숨겨져 있는 과거에 대한 체험적인 요소들을 다루고 있는데 이게 상당히 매끄럽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어떤 경우는 저는 뭐 소설을 안 써보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조금 이 매끄럽게 진행이 되다가 좀 약간 어그러지거나 아니면 좀 어딘가 모르게 좀 구멍이 나거나 하는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자, 그런데 김연일 선생님의 작품은 그런 부분들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잘 봉합된 그런 소설이라는 느낌을 받았고요. 클리언스 브룩스가 말한 이제 잘 빚어진 항아리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상당히 이런 표현이 적당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아주 예쁘고 이쁘고 정말 아담하고 물론 그 서사는 우리가 좀 비극적이고 절망적이고 또 상처가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지만 형식으로서는 상당히 잘 빚어진 항아리 같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 방금 우리 토론자께서 그 이야기하신 대로 이게 그 소설이 아주 좀 잘 짜여진 그런 소설들. 그래서 보면은 그 굉장히 좀 이 정교한 장치들 이렇게 아주 그 정교한 장치가 이렇게 그 우리가 하이빌 이래 보면은 거기에 그 조종사 이야기하고 지금 그 나의 여기 뭐 아가씨로 나옵니다만은 나의 그 이야기가 이렇게 그 두 장면들이 계속 이렇게 겹쳐지는 일종의 그런 좀 오브제 같은 그런 뭐 장치라든지 우리가 마지막 하이킹에서 뭐 곰이라든지 고슴도치라든지 어떤 그런 소도구들이 등장했다 이런 장치 어떤 그런 게 굉장히 좀 이렇게 좀 정교하게 잘 짜여져 있다라는 좀 느낌이 듭니다. 그 이러한 장치 우리가 뭐 소설 쓰다 보면은 그걸 이렇게 뭐 의식하고 쓸 수도 있고 뭐 그냥 또 쓰다 보니까 뭐 그럴 수도 있고 한데 좀 거기에 대해서 본인은 어느 정도 어떤 이런 장치를 틀이라든지 장치를 어느 정도 의식하고 쓰는지 그걸 좀 묻고 싶습니다. 저는 이제 글을 쓸 때 주제를 상당히 중요시하고 있어요. 전 너무 그 글쎄 주제에 너무 빠지다 보니까 스토리적인 측면에서 좀 꽉 막혀 있는 듯한 그런 반성도 해보긴 하는데 대체로 그런 장치는 이제 구성의 단계에서 제가 경험했던 거 혹은 들었던 거 이런 것을 제 주제에 맞게 사건 왜곡하고 변형시키면서 일부러 그런 식으로 미리 짜서 쓰는 편입니다. 그럼 주제를 의식하고 쓰기 때문에 그게 등장하는 소도구라든지 작은 에피소드 이런 것들도 그런 의미에 맞게 변형을 시켜서 쓰기 때문에 아마 구상을 하고 의도적으로 썼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뭐 이야기 나온 김에 아까 그 우리 정문 토론자가 뭐 좀 여름 소설이 많다 이렇게 그럼 여기도 보면 이제 주로 본인이 차를 운전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저는 차를 운전해 가면서 이제 쭉 그 여로가 뭐
옛날에는 이 마이카 시대가 아닐 때는 옛날에는 주로 버스를 타고 가든지 뭐 기차를 타고 가든지 주로 뭘 이렇게 자기 직접 운전해 가는 게 아니고, 그럼 나는 이제 이 평생 운전을 못 해봤기 때문에 그런 감이 좀 없는데, 여하튼 그런 게 좀 이렇게 그 어떤 뭐 형식상 특징이랄까, 그걸 우리 아까 제가 그 이야기에서 조금 더 좀 구체적으로 우리 정 선생님이 한번 질문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박명호 선생님도 운전을 평생 못 해보셨다고 하지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운전하면서 느끼는 쾌감이라고 할까, 그걸 잘 모릅니다. 예. 하지만 기본은 대충은 짐작을 하는데요. 여로형 소설이 많은 것 같아요. 사실은 이제 우리 한국 작품에서도 황석영의 작품들 중에서 뭐 산보 가는 길이라든지, 예, 또 뭐 우리가 막 많이 들 수가 있습니다. 길 위에서 벌어지는 그런 스토리가 위주가 되는 예, 소설인데요. 저는 뭐 작가님이 일부러 이제 여로형의 구조를 선택한 이유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여로형 구조는 제가 볼 때는 좀 내성적이거나 내면적인 그런 이제 그 심리를 위주로 한 그런 소설보다는 역동적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항상 움직이기 때문에, 예, 길 위에서 걸어가든 차를 타고 가든, 그래서 움직이면서 사건을 듣고 사건을 끄집어내고 또 사건을 다루기 때문에 상당히 역동적인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일종의 이제 속도감이 있죠. 독자가 작품을 읽을 때 상당히 재미가 있고 속도감도 있고, 그리고 이제 또 이제 어떤 면에서는 그 차 안에 같이 타고 가면서, 예, 주인공의 심리를 들여다보는 그런 재미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이제 부분이 여로형 소설의 특징이 아닐까. 그리고 우리가 흔히 이제 비유를 하듯이 인생을 길로 비유를 하죠. 그래서 그 짧고 축약된 단편적인 그런 장면 안에서도 인생을 생각을 해볼 수 있는, 삶을 생각을 하고, 또 인간이란 무엇인가, 또 인간이 서로 겪고 다투고 대립하고 갈등하는 이런 부분들을 한번 사유할 수 있는, 예, 그런 이제 그 구조의 특징이 장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이제 측면을 작가께서 말한 염두에 두신 애초에 주제와 좀 상응시키기 위한 하나의 도구가 아닐까, 예, 그런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형 소설 스토리를 많이 채택하는 거는요, 그게 쓰기 편해서 그래요. 구성이 일관되게 쭉 앞으로 진정해 가기 때문에 독자들이 읽어봤을 때 구성이 짜임새 있다 이렇게 느낄 수가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저도 그 차를 운전해서도 여행하는 걸 상당히 좋아합니다. 많이 다니지는 못하지만 아마 독자들도 그럴 거예요. 한 군데 가만히 앉아서 있는 것보다 작중 인물과 같이 차를 타고 온갖 풍경을 스쳐가면서 옛날 생각도 해가면서 그런 분위기에, 그러면 장면도 수시로 흥미롭게 바뀔 수도 있고, 그럼 독자들이 그 사건 속 소설 속에 제시된 현장 속으로 빨려드는데도 그런 효과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체로 그런 구도를 채택하는 경향이 이주 와서 보니까 많네요. 저는 이제 그런 식의 자동차 여행을 좋아해서 그렇게 쓰긴 썼지만, 또 어떻게 보면 인생이라는 게 하나의 길이지 않습니까? 뭐 그런 의미도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좀 추가적인 질문을 오늘 작가분이 좀 대답을 너무 이렇게 간단하게 대답을 하신 것 같아서 추가적인 질문이 아까 우리 앞에 그 장치에 대해서 그걸 내가 추가적인 좀 질문을 하면은 앞에 우리 하이빌에서 나는 참 하이빌 이 작품이 굉장히 참 잘 만들어진 작품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게 마치 우리 홍콩 영화 중경상림
자꾸 나는 그 중경상님 영화가 계속 이것하고 뭐 거기 또 뭐 비행기도 나오고 이래 하니까 그 중경상님 보면은 그 아가씨가 그 이야기 이제 그 뭐 홍콩 뒷골목 이야기 비슷하게 어렵게 이렇게 외로움을 느끼면서 뭐 살아가는데 물론 어떤 그 탈출구는 그 중경상님이 이제 주제곡이 캘리포니아 드림이죠. 그게 팝송 캘리포니아 드림인데 그게 그 주제곡이 중간중간 계속 중간중간 나옵니다. 나오면서 그 주제곡과 함께 이렇게 그 빨랫줄에 하얀 빨래가 이렇게 바람에 확 날리는 그 하얀 빨래 너머로 푸른 하늘이 나오는데 거기 이제 비행기가 이렇게 쫙 날아가는 그 화면하고 중경선님 이 노래가 이제 그게 그야말로 이제 캘리포니아 드림 일종의 탈출구죠. 탈출구. 그게 계속 지금 그 홍콩 뒷골목에 어렵게 살아가는 그 외로움이가고 이제 계속 이게 겹쳐지는 겁니다. 근데 이 이제 하이빌 이 소설이 그거 비슷한 똑같이 여기에 나가 이제 물론 일인지 시점으로 나왔지만 이제 그 처지가 상당히 좀 그 중경상이 나오는 그 주인공과 좀 비슷한 그런 처지인데 그 조종사로부터 계속 이제 밤마다 어떤 그런 메시지를 받죠. 그게 그 장면이 이제 계속 이제 두 장면이 번갈아가 이렇게. 근데 나는 이제 그 여기에 대해서 좀 그 작가분한테 또 같이 글 쓰는 사람 입장에서 이걸 또 이렇게 구상을 하게 된 거라든지 또 그 과정을 좀 더 구체적으로 좀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지진 다 당해보셨잖아요. 그때 이제 공포감을 누구나 다 느꼈을 거예요. 공포라는 건 끝머리 쫓아가 보면 죽음이라는 게 있거든요. 결국 죽음을 의식한 그런 단계가 공포인데 후쿠시마 지진 때 그런 게 느껴졌어요. 지구의 종말 위기 상황. 그런데 그렇죠 몇 년 후에 경주 지진이 또 나가지고 저희 집은 이제 다대포 바닷가에 있는 19층 높이라서 잘 흔들립니다. 그래서 우리 지구의 자연계가 위기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결국 인간계도 마찬가지죠. 우리 살아가는 모습이 특히 그 젊은이들의 모습을 보면 요즘 N4 세대라고 그러잖아요. 뭐든지 다 포기하고 사는 세대. 그래서 인간계와 자연계 위기 이 두 개를 하나로 엮어서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해결책을 모색해보자 하는 것이 제 의도였는데 문제점은 뭐였느냐면 후쿠시마 지진은 2011년인가 일어났죠. 경주 지진은 한 2005년인가 6년인가 일어났죠. 그래서 한 4년 정도 4, 5년 정도의 갭을 두 주인공을 어떻게 결합을 시키느냐. 그래서 그것이 이제 상당히 기술적으로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후쿠시마 지진은 다큐멘터리로 많이 방영이 됐고 누구나 흔히 알 수 있는 거고 어떤 절망에 차 있는 한 여주인공으로 봤을 때는 어떤 세상에 대한 저항, 이대로 세상이 뭐 무너져라, 파괴돼버려라 하는 그런 갈망도 욕망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그런 다큐멘터리 늘 보다가 그 생각이 머릿속에 늘 남아있는 이런 상황으로 해서 꿈의 상황과 현실의 상황을 이제 빗대가면서 사건을 처리를 했고요. 마지막에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이 주인공에게 뭐를 어떻게 제시를 할 거냐. 상당히 맨 처음에는 아주 비극적으로 타락해버리는 것으로 처리를 좀 하기도 했었어요. 그런데 그건 너무 그래서는 안 될 것 같고 작사가 일으킨 것은 지진은 순간적으로 공포가 되지만 1년 365일 계속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 인간의 어떤 어려움이라고 하는 것도 스쳐 지나가면 없어지는 것이 이겨낼 수 있는 것이니까 희망을 갖자. 그런 식으로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으로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 희망의 메시지는 그 조종사 역시 그 항공에 그 경험이 많으시니까 그걸 좀 잘 활용을 한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좀 더 좀 우리가 구체적으로 작품을 그걸 알겠어 우리
우리 그 작품집에 그 또 다른 좀 화제작 그 마지막 하이킹, 우리 이 작품에 대해서 이제 토론하기 전에 우리 문혜정 씨, 지금 그 수면 아래에서 열심히 소설을 쓰고 있습니다. 조만간에 곧 수면 위로 떠오를 수면 아래에서 열심히 지금 칼을 갈고 있는 우리 문혜정 씨 나와서 낭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하이킹, 김헌일. 사방은 먹물을 뿌려놓은 듯했다. 약 100m 앞의 민가에서 번져나오는 불빛만 없었다면 한 치 앞을 분간치 못할 어둠이었다. 어둠은 내게 평화와 안식의 표상으로 변해가고 있었다. 이제 나는 어느 때보다 험난했고 인상 깊었던 마지막의 하이킹을 훌륭하게 해치운 셈이었다. 내게 남아있는 일은 수만 가지 추억과 진기한 무용담을 안고 고국으로 돌아간다는 생각만 해도 가슴 뻐근한 일뿐이었다. 뼛속까지 얼얼하게 하는 혹독한 추위와 여전히 이국의 냄새를 짙게 뿌려오고 있는 우람한 전나무 숲만 아니었더라면 저녁 식사 후 한가로운 산책에서 집으로 돌아가고 있는 듯한 착각이 일지경이었다. 샘의 바닥에 다시 물이 솟아나듯이 평정을 되찾은 내 가슴엔 어느새 또 다른 상념이 자리를 잡아가고 있었다. 산맥은 물감을 마구 칠해놓은 듯 황홀했습니다. 난 내 귀와 눈을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어떻게 그런 세계가 존재할 수 있었을까요? 그 꿈같은 대지에 살아있는 것은 그와 나뿐이었습니다. 우드달드는 자연의 아름다움이 자신의 사리를 충동질이라도 한 듯이 말하고 있었다. 마치 너무 예뻤던 나머지 꽃 한 송이를 꺾어버렸을 뿐이라고 설명하는 듯한 거리낌 없는 태도였다. 나는 마른 침을 우려내어 탁하고 뱉어내었다. 정말 인간은 세상에 잘못 내몰린 늑대의 무리일까? 혹시 인간은 누구나 자신의 내면 깊숙이 잔인한 공격성을 숨기고 사는 것은 아닐까? 어떤 심리학자의 말처럼 옛날 맹수의 자리를 오늘에 이르러 인간이 대신하는 것은 아닐까? 이미 하루 종일을 매달렸음에도 조금도 풀어내지 못한 의문에 나는 오리무중으로 다시금 빠져들고 있었다. 제프는 병정놀이를 하듯 여전히 몸을 낮추고 어둠에 휩싸인 동화 속 오두막집을 멀찌감치서 휘돌아가고 있었고 나는 어정쩡한 자세로 뒤를 따르고 있었다. 예, 그 마지막 그 장면, 그야말로 이렇게 허망하게 끝이 나버리는 마지막 그 장면. 이게 아주 그 정교한 장치, 그 다음에 그 절정으로 몰아가는 어떤 극도의 긴장감. 마지막이 그렇게 극도의 긴장감으로 가다가 마지막이 좀 허망하게 이렇게 좀 끝나버린 것 같은. 그
우리 그 소림사의 복수라는 영화가 있는데 그 영화 보면 이제 뭐 중국 영화 원래 그렇듯이 그 부모가 이제 살해당하고 그 피덩이가 이제 어떻게 목숨을 구해가지고 그야말로 이제 20년 오로지 부모의 원수를 갚기 위해서 막 갈고딱지 무예를 갈고 닦고 이제 드디어 이제 하산을 해서 원수를 갚으러 가는데 그 차림새가 너무 남루해가지고 지나가다가 그 동네 쪼무레기들이 저는 거지 지나간다면서 돌팔매를 막 던져가지고 그 돌팔매를 먹고 죽어버립니다. 그 영화가 그게 끝입니다. 그래서 나는 그 이 작품을 보면서 조금 그런 소림사의 복수 같은 왜냐하면은 이 앞에 그 조금 전에 낭송에도 나왔지만은 어떻게 그런 세계가 존재할 수 있을까요? 정말 그 아름다움의 그 아름다움의 절정에서 사리를 느끼는 겁니다. 사리를. 이제 이 사리를 느끼는 거는 그 작품 속에 보면은 작품 속에 그 라디오 방송에 나오는 그 속에 이제 하나 이것도 이제 장치죠. 이렇게 나오는데. 근데 이 장치를 넣은 것은 내가 생각하건대는 그럼 여기 이제 두 사람이 이렇게 차가 고장이 나서 이제 그딱 길을 잃어버리고 그때면은 그 이제 두 사람이 이제 계속 그 아름다운 경치에 이제 여기에 우드라들 인물이 어떻게 저런 세계가 존재할 수 있을까요? 하는 그렇게 이제 아름다움을 느끼는 이제 그게 그럼 나는 그러면은 도대체 그 사리는 두 사람 가운데 누가 그런 사리를 느낄까? 자기 동료인 제프라는 상대가 나에게 그런 사리를 느끼는 거야. 내가 이런 아름다운 그 절정에서 그 동료를 죽이고 싶은 그 사리를 느낄 것인가? 그럼 이 처리를 끝에 가서 도대체 누가 죽는단 말이야?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인가? 나 읽으면서 이제 그걸 못내 좀 궁금했는데, 근데 결말은 좀 엉뚱하게 그 민가 주인이 별 생각 없이 그 총에 맞아 이제 그 죽어버렸습니다. 이렇게 좀 이렇게 마치 그 소림에서 복수 같은 좀 허망한 이게 어떻게 해서 이럴까? 그런데 그걸 꼭 그 작가한테 좀 묻고 싶었습니다. 예, 이 소설의 그 대부분 상당 부분은 제가 경험한 사실이에요. 뭐 민가에서 총 쏜 것 말고 날짜도 정확하게 기억합니다. 1992년 11월 15일 그 당시에 제가 알래스카에 있었는데 알래스카가 영하 15도였어요. 그래서 이제 미국에 있는 친구하고 같이 조금 있으면 나는 이제 귀국을 하니까 마지막으로 이제 놀러 가자 이래가지고 갔는데 알래스카라는 데는 빙하와 밀림이 공존해 있는 데예요. 빙하 옆에 침엽수가 높이 20m, 30m 되는 그런 그 빽빽하게 있는 그 숲이 있는데 어쨌든 그 안에 들어가다가 길을 잃었어요. 길을 잃고 제가 이제 거기서는 밖에 나가면 고민이 늑대 야생동물이 많기 때문에 전부 총을 메고 다닙니다. 그래서 밀림 속에 들어가니까 전혀 인간의 흔적이라고 소리가 전혀 없죠. 그러다 이 친구가 앞을 가는데 문득 떠오르는 소리가 이런 생각이 떠올라요. 내가 저놈을 여기서 땅 쏘면 아무도 모르겠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정말로 내가 총을 쏴버릴 것 같은 착각이 내가 자꾸 빠져가지고 내 스스로를 달래느라고 이렇게 왔습니다. 예전에 김성동 선생님한테 들은 얘기인데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모르겠지만 서울대 학생들에게 앙케이트를 조사해가지고 했는데 아무런 죄도 묻지도 않고 네가 하고 싶은 거 10가지만 골라라. 아래로 앙케이트를 조사를 했다고 그래요. 그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중 하나 살인이라고 그래요. 살인 욕구. 그리고 우리 요즘에 미국에서 거쳐서 총기 사고 많이 나지 않습니까? 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누군가를 죽일 수 있는 권력을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런 착각을 들게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만큼도 손해보지 않겠다 하는 아주 거악스러운 이기심 때문에 얼마든지 총을 쓸 수 있는 그런 한계이죠. 그래서 어쨌든 제가 그 밀림 속에서 길을 잃어가지고
이렇게 쭉 어떻게 이렇게 건너왔어요. 그거는 역으로 뒤집어서 얘기하자면 모든 환경 속에서 자연은 저를 살려줬죠. 그런데 이제 그걸 빠져나가지고 민가가 눈에 띄어서 어려가서 따뜻한 물이나 한 잔 먹고 가자 이 친구한테 얘기를 하니까 큰일 난다고 그래요. 그러면 이제 우리 총도들이 집 밤도 어두운데 시커먼 놈 둘이서 나타나면 저기서 총 쏜다. 그 말이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가지고 우리가 인간 속에 자리 잡고 있는 이만큼도 손해를 보지 않겠다는 어떤 극악스러운 이기심 뭐 이런 것을 좀 표현해보고 싶었습니다. 예. 예, 박명호 선생님은 좀 약간 우발적으로 끝났다. 예, 그 뜬금없이 갑자기 죽음으로써 끝났다고 하는 약간 비판을 하셨는데요. 저는 그 마지막 하이킹을 보면서 그런 뜬금없이 죽게 되는 일련의 복선들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살인 사건의 기사를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살인범이 아무런 이유도 없이 죽였다는 그런 내용이 나오고요. 그다음에 민가에 도착하기 전에 빌하고 주인공하고 그 아주 가파른 길을 건너는데 자칫 잘못하면 이제 다칠 수도 있는 그런 이제 길이 다치거나 이제 죽을 수도 있는 그런 통나무를 건너게 됩니다. 그때 이제 아주 아슬아슬하게 빌이 먼저 도착을 합니다. 예, 이런 부분들이 기억에 남는데요. 물론 이 마지막 하이킹 전체 분위기를 지배하는 것은 알래스카의 아주 화려하고 정말 아름다운 그 풍경이지요. 그런데 그 일련의 이제 그런 사건들을 통해 가지고 저는 마지막으로 이제 민가에서 총에 맞아 죽는 빌의 장면과 그다음에 빌이 죽고 나서 절망에 빠지는 주인공의 모습을 볼 때 저는 아주 자연스럽다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이게 우발적이었다. 예, 결론이 너무 험하게 끝났다. 이런 느낌은 받지 않았습니다. 아주 잘 짜여진 그런 이야기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그거로서 뭐 만족할 수도 있을 수는 있죠. 이게 왜냐하면 좋게 생각하면은 우리 그 인생이 다 그렇다 아닙니까? 그 아까 소림사 복수처럼 열심히 준비를 했는데 다 마지막은 조금 어이없이 이렇게 끝이 나버린답니까? 뭐 사람이 죽는 것도 그렇고 막 나름대로 막 이거 하고 저거 쫙 계획을 대충 결론을 보면은 다 그렇게 좀 어이없이 이렇게 느닷없이 갑자기 막이 팍 내려버리는 막 그런데 의미를 찾으면 야 이거 정말 참 그 뛰어난 뭐 작가가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든 모르겠지만 뛰어난 뭐 그렇고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물론 해석도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근데 이제 우리 작가 욕심을 좀 더 낸다면은 나는 그 두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한 명을 그 죽여야 되지 않느냐. 그 아름다움의 절정에서 도저히 막 어떻게 할 수가 없는 너무 그 아름다움의 꽉 절정에서 그 이방인의 메르소가 햇빛 때문에 총을 쏘듯이 만약 이방인 메르소가 그 자기는 막 그 총을 안 쏘고 뭐 난데없이 어디서 날라온 돌멩이에 맞아가지고 만약에 죽었다면 그 작품은 별로 성공을 좀 강한 인상을 못 남겼지 않냐. 여기서도 나는 둘 가운데 누가 한 명이 죽이는 결국 주인공이 나기 때문에 내가 죽여야 되지 않겠어요? 내가 죽여야 되는데 그래야 좀 더 강한 인상을 주지 않을까. 혹시 그 생각을 안 해봤습니까? 금방 우리 박사님 말씀하셨다시피 그 예술적인 감수성이라고 그럴까요? 아주 뭐라 표현할 수 없는 지독한 아름다움 속에 빠졌을 때 일종의 정신적인 청란 상태에 돌입하게 되고 그 결과로서 뭔가 파괴적인 행위를 할 수 있는 개연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우드달드라고 하는 이 그 자기를 태워준 사람이 그런 이유 때문에 죽었거든요. 그런데 내가 사람을 죽이려니까 좀 어렵대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바꿨습니다. 그 월남전, 우리가 그 전쟁을 경험한다는 게 그게 어딥니까? 그게 우리 특히 소설가 입장에 생각하면은 그 전쟁을 겪었다. 이거는 어마어마한 자산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월남전 그 당시에 우리 부산의 소설가들도 그 참전 용사가 많습니다. 또 우리
모 선배 작가는 그 참전을 굉장히 열망했지만 훈련까지 다 받아놓고 이 참전 못한 분도 있습니다. 있는데 아무튼 그 왜 그러면 그렇게 죽으러 가는 건데 그렇게 그 참전하려고 그 역시 이제 소설가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겁니다. 하이빌리라고 하는 작품집 안에 이제 전쟁을 다룬 작품이 어느 겨울날의 풍경입니다. 어느 겨울날의 풍경은 제대를 하고 같이 싸웠던 전우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같은 소대원이 나이가 들었죠. 그 전우의 무상을 가는 그런 이제 구조로 되어 있는 소설이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에 실린 작품이 그 길고 험한 이 작품은 제가 볼 때는 그 아마 외람돼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좀 창작을 하신 지 좀 시간이 좀 된 같은, 물론 아닐 수도 있겠죠. 그런 작품입니다. 실제로 전쟁 경험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게 이제 현실입니다. 전쟁을 겪는, 그리고 전쟁을 하면서 전우가 죽어나가고, 그리고 주인공은 그 이제 올남전에 참전을 하기 전에 어떤 여성을 알게 되는데요. 그 여성이 거의 이제 구원과 같은 그런 이제 존재였는데, 어떤 그 전쟁에 참여하기 전에 친구로부터 그 여자가 이제 그 변심을 했다 하는 그런 이제 소식을 듣습니다. 그래서 절망에 빠져버리죠. 절망에 빠져버려가지고 내가 귀국할, 고국으로 돌아갈 이유가 없어졌다. 그래서 극단적인 상황을 연출을 합니다. 하다가 자기보다 늦게 들어온 전우, 그러니까 아주 상당히 껄끄럽게 여기는 그런 이제 후임병이 있는데, 그 후임병이 그분의 낌새를 채고 지키기 위해서 같이 따라가다가 지뢰를 밟아가지고 죽게 되거든요. 이런 이제 상황에서 마지막으로 이제 그 주인공이 귀국 명령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전체적인 과거의 회상이고, 죽은 후임병의 이제 부인 이야기를 이제 전쟁터에서 듣는데요. 그 후임병의 부인의 이미지를 보여주는 어떤 공항에서 어떤 여성을 보면서 그 소설이 끝나는 그런 이제 내용인데요. 전쟁을 이야기로 모티프로 한 작품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보통 전쟁 소설이라고 한다면 인간의 어떤 참혹함, 그리고 여기서부터 발생하는 실존적인 비극이라고 할까, 그다음 허무주의나 또 이제 우리가 잘 못 다루면 감상성에 빠지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제가 볼 때는 김원일 선생님 같은 경우는 아주 이걸 그 짜임새 있게, 그러니까 손쉬운 감상에도 빠지지 않고, 그리고 쉽게 이제 어떤 세계에 대한 그 비극적인 그런 이제 판단을 내리지도 않는 그런 이제 작품이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선생님이 전쟁을 참여를 하셨기 때문에 이런 작품들을 많이도 구상을 하셨을 테고 또 많이 쓰으리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는 오히려 이제 선생님께 여쭈고 싶은 말이, 기존의 전쟁 서사, 전쟁을 다룬 작품하고 좀 차별화되는 그런 이제 작품을 쓰려고 하는 생각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차별화 전략으로 전쟁 체험을 소재로 한 소설을 쓰셨고 또 쓰시려고 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전쟁터와 우리 여기하고 그 차이는요, 딱 한 가지예요. 죽음에 대한 공포. 전쟁터에서는 내가 언제든지 죽을 수 있다, 이런 것을 항상 머리에 의식하고 살거든요. 그 여기에서는 우리가 여기 나가가지고 뭐 교통사고 날 수도 있고 뭐 우연사 할 수도 있지만 공포는 느끼지 않잖아요. 그 공포를 늘 느끼고 있다는 것이 사람을 굉장히 날카롭게 만들고 두렵게 만들고, 아마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 느끼는 가장 큰 공포가 죽음에 대한 공포죠. 어쨌든 뭐 그런 식으로 한 1년 1개월을 지내다 왔는데, 1975년도에
월남에 패망을 했죠. 월남 패망한 이유는 다 한 가지입니다. 남쪽 사람들이 월남 쪽에 너무 부패했어요. 그 당시에 부패하고 민중들의 뭐 지지도 못 받았고 그렇기 때문에 그건 버텨낼 수가 없었습니다. 한국은 철수하면서부터가 이미 끝난 전쟁이었고 그런데 그러면 우리가 처부숴야 될 우리 적인 나쁜 놈들이 다 남쪽까지 다 차지했으니까 이네들이 망해야 될 거 아니야. 더 못 살게 되고 더 힘들어야 되고 더 비참해져야 되는데 그러니까 요즘에 월남은 그렇지 않거든. 베트남은 우리가 옛날에 생각했던 우리가 때려서 없애버려야 될 사람들이 차지한 이것이 오히려 더 부강하고 월남의 그 장래성은 굉장히 큽니다. 인구도 많고 지하 자원이 풍부하고요. 쌀을 1년에 3호적 4호적 하고 관광지 많고 또 그 사람들이 근성이 우리 한국 사람 못지 않아요. 우리를 곧 따라잡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그런 일이 있을 때 그러면 도대체 그러면 나는 뭐 때문에 싸웠느냐 거기 가서 뭐 때문에 그 죽음의 공포를 이겨가면서 견뎌냈느냐. 월남전에서 죽은 뭐 사상자가 한 120만 된다고 그러세요. 한국군만 해도 한 사상 죽은 사람이 한 5천 명, 부상자가 한 7천 명. 상당히 그 사람들이 죽은 그 가치가 없잖아요. 죽은 이유가. 그래서 그걸 어떻게 저는 생각이 들었느냐면 어떤 위정자가 순간적인 잘못된 판단, 어떤 또 조그마한 자기네를 이익을 위한 어떤 이런 것 때문에 결국 그 많은 사람을 비극에 빠뜨렸다. 그 평화를 깨뜨려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그래서 그 얘기를 한 사람에게 축약을 시켰어요. 한 사람이 자기 고향 고국에 두고 온 애인이 변심에 절망을 해가지고 거기서 엉뚱하게 탈영하겠다 이런 그런 엉뚱한 꿈을 꾸다가 그 뒤를 다른 전우가 따라오다가 결국은 그 전우의 목숨을 앗아가 버리는 이런 구도로 한 사람이 엉뚱한 잘못적 감상적이고 불합리하고 비합리적인 생각 판단 때문에 이런 비극을 초래했다. 이것이 전쟁이 아닐까. 그래서 이제 제 결론은 전쟁은 일어나서는 안 된다. 뭐 그런 얘기를 썼습니다. 예. 예, 우리 아까 저 경험과 연관시켜서 이렇게 봤을 때, 아까 우리 뭐 부산에 우리가 다른 월남전 참전한 소설가, 이게 김원일 때 이 작품 속에도 직접 이야기를 했지만은 사실 우리가 월남전이라는 거는 이제 우리가 뭐 우리나라 전쟁도 아니고 이제 용병으로 어떻게 보면 좀 돈을 벌겠다는 좀 그런 생각이 좀 강하죠. 용병으로 갔기 때문에 막 적절하게 이렇게 뭐랍니까 좀 위험 부담이 있는 전투 같은 거는 이제 피하고 왜냐하면 악착 같은 마음이 없으니까 적절하게 막 이래 있다가 막 시간만 때우다가 이제 오는데 근데 이게 우리 이 작품에서 나와 있지만은 거래가 올라니까 명색이 전쟁에 참여했는데 그럼 저 집에 가면은 뭔가 뭘 이야기거리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이야기거리가. 물론 뭐 거기 갔다 온 사람들 이야기가 내가 생각하건데 나는 그 뒤에 우리 위에 그 선배들 그 월남전 이야기가 거의 한 80%가 구라라는 걸 대충 알죠, 이게. 응? 사실 뭐 베토공 얼굴도 못 봐놓고 막 베토공 막 직접 무슨 뭐 육박전을 벌였느니 막 그런 구라라는 걸 좀 알지만은 그 사실 우리가 부산에 아까 참전 용사 그 두 분 뭐 한 분은 또 고인이 되셨지만은 그 두 분 또 이야기 들어보면 한 분은 저 군의관으로 갔고 또 한 분은 그 사단 그 뭡니까 그 밑에 사단장 밑에 그 뭐 비서하는 비슷하기 때문에 직접 그 전투하고 상관없는 그래서 아마 그 두 분이 그 전쟁에 대해서 그렇게 좀 리얼한 장면들은 좀 없는 것 같아요. 간혹가다 뭐 전쟁 이야기 하면은 뭐 좀 나는 그냥 뭐 구라치지 마소. 전투에도 안 나가본 사람이라. 근데 우리 이 김원일 생은 여기 보면은 그 전투에 그 참여는 한 것 같아요. 이렇게 장면들이 좀
솔직하게 오늘 좀 솔직하게 한번 정말 그 배통을 향해서 총을 한번 쏴봤는지 그것도 뭐 공공연히 쏘는 거 말고 그 위험 부담을 목숨이나 위험 부담을 어느 정도까지 한번 그런 갔는지 그 소설 말고 실제 그 이야기를 좀 한번 듣고 싶습니다. 예, 참여는 했습니다. 제가 이제 소대 맨 앞에 가는 사람이 천병이고 그 다음에 간 사람이 부천병이거든요. 정글은 이게 숲을 헤치고 가야 되겠어 일렬로 쭉 가요. 그래서 제가 이제 부천병이었는데 조금 똘똘하다고 생각해서 제가 그렇게 쉬웠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실제로 경험을 했는데 거기에서 우리가 군인 하면 두 가지 면모가 있습니다. 하나는 반짝거리는 그 계급장, 온갖 훈장, 반짝거리는 군화, 제식훈련, 멋있는 이런 모습. 우리 군대 서양 군인들 보면 빨간 유니폼을 입혀놓고 그런 가시적인 그런 모델과 같은 그런 모습에 그걸 소위 군인 정신이라 얘기를 하죠. 그런 식의 군인이 있고 하나는 악의 밭에 있는 거. 악의 밭에 있는 정신력으로 무장되어 있는. 근데 우리는 대체로 후자에 가까웠어요. 후자에. 보여주기식. 왜냐면 우선 누가 여기서 목숨 바쳐 싸워야 될 이유가 없잖아. 그죠? 싸울 이유도 없고. 또 우리 군의 체대가 그 사관학교 출신들 이런 장교들이 지휘를 하는 군대는 그런 외형적인 걸 굉장히 또 강조를 하고 그래요. 어쨌든 뭐 그렇기 때문에 적과 실제로 조우해서 저도 조우해본 적이 있는데 그 총을 톡 쏘면 그 탄창에 19발 실탄이 들어가는데 금방 다 떨어져요. 근데 그 탄창을 못 가르쳤어요. 너무 겁이 나가지고 몸이 확 굳어버리는 것 같아요. 저 아주 뭐 특성사수였는데 우리 전쟁이라는 것은 그래 폼 잡고 멋지게 하고 뭐 그런 게 머리에 깃발 꽂고 다니고 이런 게 아니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실제로 그런 미리 경험은 부금실 앞에 차를 세웠을 땐 추적추적 겨울비가 내리고 있었다. 겨울에 더구나 공동묘지에 내리는 비는 기분을 나쁘게 했다. 부검실 뒤 조문실 문을 열자마자 엊그제 모습 그대로인 승철이가 금은태가 돌린 사각의 액자 속에 들어앉아 윤호를 맞았다. 승철의 사진 곁에 세워져 있는 허연빛의 국화꽃 조화가 이물스러웠다. 언젠가 받았던 그의 전화가 생각났다. 야, 잠이 안 와 죽겠어. 직장 다닐 적엔 너도 알다시피 자리에 앉기만 하면 코를 골았는데 말이야. 이상하지? 사람 만나는 것도 싫고 그냥 숨 쉬는 것도 싫어. 집안에 가만히 앉아 있으면 무슨 감옥살이 하는 것 같이 답답하고 세상이 싫어. 그냥 어디로 멀리 떠났으면 좋겠어. 목적지도 없이 아무렇게나 어디로든지 가버리고 싶어. 혹시 말이야, 나 우울증에 걸린 건 아닐까? 승철의 말을 듣고 윤호는 이렇게 대답을 했었다. 지랄하고 있네. 야, 이 새끼야, 마누라가 돈 잘 벌어다 줘. 자식 새끼 다 키워놨겠다. 뭐가 걱정이냐? 할 일 없으면 자빠져서 잠이나 자. 딸딸이나 치든지. 그게 바로 14나흘 전의 일이었다. 야, 왔냐? 먼저 술이나 한잔 받아. 먼저 와있던 동석이 불쑥 술잔을 내밀었다. 그의 얼굴은 시뻘겋게 달아있었다. 평소의 그답지 않게 눈매가 날카로웠고 안면 근육이 팽팽하게 당겨져 있었다. 술잔을 받으며 무심코 내가 물었다. 야, 부금은 끝났냐? 동석은 묵묵부답이었다. 야, 돌연사 아니야? 갑자기 머릿속에서
실핏줄이 터진다든가 뭐 그런 일 많잖아. 과로사 같은 거. 시끄러. 뜻밖에도 그가 성깔을 부리고 있었다. 제 손으로 부어 마신 술잔을 탁자에서 탁 소리가 나도록 내려놓고 난 뒤 동석이가 무겁게 입을 열었다. 공식적으로는 실족사래. 참으로 답답한 소리였다. 예전에 승철인 회사의 테니스 대표 선수였다. 탁구에도 능했고 축구도 잘했다. 다른 사람이라면 몰라도 운동신경이 발달한 승철이가 실족할 리는 없었다. 더군다나 죽음에 이르는 실족을. 동네 사는 자식이 왜 태종대까지 가서 실족을 해? 더군다나 자살 바위에서. 그러자 동석이 휙 고개를 돌려 노려봤다. 그 눈초리가 매섭기는커녕 처연했다. 그러니까 이 바보 같은 자식아, 자살이라 그 말이야. 자살. 똥인지 된장인지 그걸 일일이 다 말해야 알겠냐? 순간 도학질을 하듯 윤호의 뱃속 깊은 곳으로부터 불덩이가 솟구쳐 올랐다. 왜? 멀쩡한 새끼가 왜 자살을 해? 여기 보면은 그 실직으로 인한 그 무력감, 외로움, 우울, 그야말로 참 죽음과 같은 그런 절망적 상황에서 그 한 줄기 이제 구원의 빛은 역시 사랑. 이때 뭐 우리가 추상적인 사랑이라고 아주 구체적인 연애, 그 사랑이죠, 그 연애. 근데 그 연애가 이제 그 이웃집 여자인데, 근데 여기 이제 이 작품에서 보면은 이제 그 이웃집 여자하고의 어떤 그 관계를 만들기 위해서 이제 한 몇 가지 뭐 이렇게 밤늦게 뭐 술 취해서 오다가 이웃집 여자가 뭐 부축해주고 집까지 뭐 한다든지 그런 한 몇 가지 사건들이 다소 좀 억지스럽지 않느냐 하는 느낌이 좀 듭니다. 어차피 이 여자는 하나의 구원의 빛이고 하나 어떤 이상이고 란다면은 그냥 뭐 이웃집 여자는 여기 그냥 그 우연히 훔쳐본 그 나체의 모습, 막 그 정도로만 그냥 충분히 미워해도 충분치 않았을까 하는 지금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예, 이제 이 얘기는 이제 요즘 정리해고니 뭐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그 말 많이 하는데 물론 경영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또 할 수밖에 또 없을 겁니다. 현실을 인정하면서도 40, 50대 가장이 어느 날 갑자기 정리해고를 당하는 것은 사형 선고다. 그건 작은 문제가 아니다. 그런 얘기를 좀 하고 싶었고요. 그래서 그 절망 속에서 뭘 해야 돼? 어떻게 이 사람의 절망을 빠져나와야 될 거냐? 결국 거기에서 저는 이제 사랑을 택했죠. 근데 앞집 여자하고 우리 박 선생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무슨 애정의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좀 막다른 길에 그 다다른 사람이 썩은 동아줄을 기대하듯이 일부러 자기 마음속에서 사랑을 만들어낸 거죠. 일종의 허상을. 그래서 그거라도 붙들고 헤어나고 싶어하는 그런 그 절박한 마음. 뭐 아내도 그런 현상이고 아들도 그렇고 자기가 친하던 친구가 죽으면 나도 죽을 수 있다. 내가 왜 살아있느냐. 뭐 자연스럽게 그렇게 감정이입이 되고 또 그 시기가 1999년도 20세기가 끝나는 그 시기에는 우리 사회가 이상했잖아요. 뭐 휴가가 오니 종말이 오니 뭐 정말로 21세기라는 게 오긴 오는 건가 뭐 그런 시기를 딱 뭐 배경을 해서 그래서 그냥 우연히 바라본 앞집 여자에게 일방적으로 자기 연모의 정을 붙이고 결국 또 그러다 뭐 그 여자의 입장에서도 보면
인간애죠. 남녀 간 애정 이런 것은 아니고 이놈이 상당히 위기에 처했고 금방 하는 행동이 수상쩍은데 그걸 이렇게 지켜봤던 그 여자의 행동이 한 생명을 구한다. 뭐 그런 얘기를 쓰고 싶었습니다. 예, 뭐 여기 대해서 추가 우리 정원 선생님 추가 질문이나 또 다른 질문 있으면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깍두기 담는 남자에 나오는 어떤 여성 등장 인물입니다. 근데 전체적으로 보면 박명호 선생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듯이 어찌 보면 좀 소품에 좀 불과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해보기는 합니다만은 사실 이제 아주 절망적인 상황에 빠졌을 때 지푸라기라도 잡는 그런 이제 마음의 심리의 반영이 그런 여성의 등장으로 나타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을 저도 해봅니다. 그리고 다른 이제 질문을 드리자면 가족에 관한 그런 이제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이혼한 부모 밑에서 자란 자식이 성장해가지고 이런 작품들이 한 4-5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온전한 가족, 온전한 가정, 온전하다는 말은 좀 우리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가 있겠는데요. 어찌 보면 그러니까 부모와 자식 사이 관계가 일그러지지 않고 자연스럽게 지내온 그런 경우가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혼을 했거나 또 이혼을 하고 편부나 편부 밑에서 자라온 그런 주인공 이런 이제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모님이 살아 계신다고 하더라도 사이가 끝까지 안 좋고 소통이 단절된 그런 이제 경우를 보게 되는데요. 이런 부분은 제가 볼 때는 아마 좀 약한 고리가 아닐까. 그러니까 이런 설정을 함으로써 어떤 갈등을 만들어내고 그 갈등을 해소하는데 일조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가족의 좀 일그러진 가족을 설정을 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작가님께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예, 이제 그런 테마를 가지고 쓴 것이 어머니의 성, 먼 길 이건데요. 어머니의 성은 이제 어머니에 관한 얘기입니다. 제가 월남에 있을 때 우리 부대 배투공들의 박격포가 떨어졌어요. 바닥 떨어졌는데 사람이 내가 살아있고 몸을 피하면 살겠다 싶은 단계에서는 막 손발을 막 빌면서 비우면서 하느님 살려주십시오, 하느님 살려주십시오 그래요. 참 아주 돌발적으로 행동이 나옵니다. 그런데 숨이 끊어져 가면서는 어머니를 하고 부르고 죽어요. 네, 보면.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그리고 또 요즘 우리 이산 가족 찾기 이런 거 보면 89일, 90대 노인들이 어머니 하면서 눈물을 뚝뚝 흘리는 장면 우리 흔히 보잖아요. 그 어머니는 죽어서나 살아서나 신이다. 적어도 그 자식들에게는 그런 말도 있잖아요. 신이 사람 수마다 따라다닐 수 없기 때문에 곳곳에 어머니를 두었다. 그래서 어머니라고 하는 존재감만으로도 위대하다. 그런 얘기를 하고 싶었고, 그리고 여기 계시는 많은 분들이 어머니이실 텐데 자부심을 가져도 좋겠고, 단 그런 어머니가 제대로 나를 돌아보는 그런 것도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먼 길은 반대로 아버지 얘기예요. 아버지를 굉장히 미워하고 평생을 증오하고 살았어요. 증오하고 살았는데 아버지가 죽었을 때, 돌아갔었을 때 이 사람은 울 수가 있을까? 울 자격이나 있을까? 평소 원수같이 지내온 아버지인데, 그죠? 그래서 그럼 이 사람이 아버지 죽었을 때 울 거냐, 울지 않을 거냐? 제 나름대로 궁금했어요. 결국은 울고 말죠. 왜냐면 혈육의 정이라고 하는 것은 만들어지고 쌓여지는 것이 아니고 우리 몸속에 마음속에 쌓여있는 근원적이고 본질적인 그런 관계이기 때문에 울 수밖에 없죠. 그래서 어떤 그런 혈육의 정의 같이 부인할 수 없다. 그런 얘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어느덧 시간이 좀 많이 흘른 것 같습니다. 우리 뒤에 이 퍼포먼스도 하나 남아 있고, 그래서 혹시
두 분 뭐 하실 말씀 있으면 좀 짧게 한 마디씩 좀 해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그 상당히 요 자리가 맨 처음에 우리 황원덕 선생님한테 전화를 와가지고 왔을 때 저는 뭐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저 앞에 고도경보 냈을 때도 했고 또 작년에 책이 많이 나왔잖아요, 우리 협회에서. 그래서 또 저보다 유능하고 훌륭한 후배 작가들이 많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라고 우리 부탁을 했었는데 어떻게 이거 돌고 돌아서 저한테 왔어요. 그래가지고 쑥스럽기도 하고 부끄럽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감사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렇게 와주신 여러분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작가께 제가 창작 지도를 하신다고 말씀을 들었는데요. 마지막으로 소설가 작가 지망생들한테 하시고 싶은 말씀이나 앞으로 지금 이제 차기 작품을 구상을 하고 계시다면 어떤 작품을 구상을 하고 계시는지 마지막으로 여쭙겠습니다. 제가 글 쓰려고 하는 사람들을 봤어요. 보면 10년이 지나도 계속 등단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어요. 한번 마음에 들어오면 쫓아낼 수가 없는 것이 소설 쓰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무조건 써라. 그 얘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 반고흐라는 그 위대한 작가가 평생 바랬던 것이 세상 사람들이 내 그림 좀 알아줘가지고 한 점이라도 사갔으면 좋겠다. 이걸 간절히 빌었다고 그러잖아요. 지금 내 작품이 남한테 읽히지 않고 인정을 못 받는다 하더라도 언젠가는 그럴 때가 오리라고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이제 그 월남 전쟁에 관한 여러 가지 모습이 있어요. 요즘 폭력, 뭐 그 학살 사건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형태의 월남전을 연작 소설의 형태로 한번 꾸며볼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러면 좀 의미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